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50명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세대 진네우스 백신을 1회 투여하는 방식인데 세부 내용 안내는 고위험군에 대해 별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197명으로 지난 2월 1일 이후 91일 만에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15주 연속 낮음을 기록하고 있어서 정부는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의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반면 중국 업체들은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2위였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점유율 14.5%를 기록해 점유율이 2배로 뛴 중국의 BYD에게 2위 자리를 내줬고 중국 CATL은 35%로 1위를 지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를 살펴보니 3분의 1 가까이가 5월과 6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미끄러지거나 넘어졌는데 어린이용 킥보드의 내구성이 제품마다 제각각이라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대부로 꼽히는 제프리 힌턴 박사가 10년 이상 몸담았던 구글에 사표를 냈습니다. 힌턴 박사는 AI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사표를 냈다면서 AI 분야에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엠폭스 국내 확진자가 50명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8세 이상 엠폭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은 3세대 진네우스 백신을 1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인 예방 방법과 접종기관 등은 고위험군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엠폭스 환자는 이달 들어 5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환자는 5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일 만에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15주 연속 낮음을 기록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13,000명 수준으로 전주보다 약 3%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15주 연속 낮음이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41%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유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확진자 수가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계속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을 대비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4일 개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등을 경험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23,400여 명과 교직원 2,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보면 코로나19 시기 우울, 불안, 스트레스로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학생의 29%인 6,700여 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57%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2%인 1,2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제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54살 A씨가 SFTS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텃밭 작업 이후 지난달 19일 몸살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SFTS 검사를 했고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FTS는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과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32명이 확진돼 4명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서해 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4일 서해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영상 18도 이상 상승하는 4월부터 6월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8,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난 피부와 접촉할 때 감염됩니다. 대평원 지대인 미국 중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수십 대가 부딪히고 뒤엉킨 교통사고가 일어나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모래 폭풍이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평원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 차들이 꼼짝도 못한 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행렬 앞쪽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성급한 운전자는 역주행으로 위험천만하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지만 사고 현장은 수십 미터 앞쪽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흙먼지 투성입니다. 서로 부딪힌 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그 사이를 구조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대형 화물차 2대에는 불이 붙어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scene, something that is very hard to train for, something that we really haven't experienced locally.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 차량 90여 대가 뒤엉켰습니다. 2살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여러 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At this time, we have reports of more than 30 people being transported to multiple area hospitals. Injuries range from minor to life-threatening. 사고는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은 파종을 위해 곱게 부숴놓은 흙이 돌풍에 실려 고속도로에 몰아쳤고 결국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사고 당시 우리나라의 강풍 경보 수준인 최대 시속 74km의 돌풍이 불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이 황사를 공동 연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 생태환경부 소속 환경과학연구원과 현안 논의에서 두 기관과 일본, 몽골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황사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은 가뭄과 녹조 관련 공동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 참 익숙한 말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원래의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발명품이 더 크게 히트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과속 단속기도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과속 단속기의 탄생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오늘 과톡 명작 극장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과학 명작 극장의 코브라 박사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과학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과속 단속기는 더 빨리 달리기 위해 발명됐다?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이 과속 딱지 벌금 내는 건데, 물론 과속은 정말 금물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운전하다가 이게 딱 걸리면 정말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이 과속 단속기가 처음엔 더 빨리 달리기 위해 개발이 됐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저 코브라와 함께 가보실까요? 1938년 네덜란드.
자동차 회사 사장이자 개발자, 드라이버였던 마우리츠 가초니데스는 월드 챔피언십을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어때? 저 기록이 좀 줄었어? 아이고 아니요. 왜? 오히려 3초 늘어났는데요. 뭐? 그거 잘 잰 거 맞아? 아, 맞아요. 아, 이거 아무래도 그 5번 코스에서 그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 5번 커브는 너무 급커브 구간이라서 빨리 달리기가 좀 힘들더라고. 아이 뭐 좀 연습하면 되겠죠. 그럼 코너링 할 때 속도 체크 좀 해줄래? 네. 까다로운 코너링 구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기로 한 가초니데스. 당시에는 속도를 재는 속도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출발 구간에서 출발과 동시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도착 구간에서 한 번 더 스톱워치를 눌러 기록을 체크했다. 자, 그럼 출발한다. 네. 출발선 통과와 동시에 스톱워치를 누르려고 대기하던 팀원. 잠깐만요. 아, 내가 너무 늦게 눌렀네. 아이, 스탑. 아이, 정말. 계속 굴래? 아이, 죄송해요. 아이, 이게 딱 맞춰서 누르는 게 어려워. 아니, 레이싱은 1, 2초를 다투는 싸움인데 그걸 잘못하면 어떡하냐? 아이, 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 매번 딱딱 맞춰요. 에이, 자, 다시. 잠깐만. 뭐라고? 다시. 아니, 그 전에. 내가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딱딱 맞춰요. 그래. 바로 그거야. 기계로 속도를 재는 거야. 에? 어떡해요? 그걸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그날부터 가초니데스는 속도를 재는 기계를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됐다. 그래. 출발할 때 출발선에 정확히 시간을 재기 위해선 선 자체를 시계랑 연결하는 거야. 그렇지. 그는 전기선 같은 줄과 스톱워치를 연결한 장치를 생각해냈는데 출발선에 줄을 길게 펼쳐놓고 자동차가 선을 밟고 지나가면 바로 초시계가 작동되는 원리였다. 자, 잘 봐. 자, 이 출발지에서 이 줄을 밟고 가면 이제 초시계가 딱 움직이기 시작해. 그리고 이렇게 딱 다음 도착지에서 다시 또 이 선을 밟게 되면 초시계가 딱 멈추게 되지. 그럼 딱 이 구간의 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괜찮지? 네. 자, 그럼 이거를 그 문제 5번 커브 구간에 설치를 해서 연습을 하면 기록이 좋아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지? 그렇겠네요. 좋았어. 그럼 당장 설치하자고. 제가요? 응. 그는 그 기계에 자신의 이름을 따 가초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가초를 통해 그는 거북길에서 기록을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실력은 점점 물이 올랐고 50년대 들어서는 상위권에 랭크되기 시작. 그리고 1953년 몬테카를로 랠리. 결국 그는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모두 저희 가초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레이서로서 큰 성공을 하게 된 가초니데스. 하지만 그의 자동차 사업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아니, 이번 달 판매량이 0이라고? 네. 아니, 디자인이 이렇게 이쁜데 왜 아무도 내 차를 안 사는 거야? 그러게요. 정말 모르겠네요. 이거 곧 채권 다 올 텐데 뭐라고 하지? 돈 나올 구멍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때 최근 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과속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과속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다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엔 과속 단속을 할 때도 스톱워치를 사람이 직접 누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미리 정해진 두 지점 사이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간을 측정했던 경찰은 매번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 일쑤였다. 아니, 나는 분명 50km로 달렸다고요. 경찰 양반이 스톱워치를 잘못 눌렀겠지. 내가 계기판을 보면서 쭉 달렸는데 나 이거 벗네. 벌금 못 내. 야, 저거 정말 문제네 저거. 어떡하냐? 잠깐만. 내가 쓰는 가초로 단속을 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 가초를 팔아보는 거야. 좋았어. 그의 장치를 본 경찰은 바로 아이디어를 채택했고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과속 단속기가 가장 먼저 도입된 나라가 되었다. 아니 나 과속 안 했다고요. 그 스톱워치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저희한텐 이젠 가초가 있거든요. 당신은 분명 60km로 달렸습니다. 자, 벌금 내세요. 네. 가초가 도입되자 네덜란드 운전자들은 분쟁의 여지 없이 벌금을 물게 됐는데 가촌이데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과속 단속 카메라와 레이더 감지기까지 개발했다. 결국 그의 회사는 자동차가 아닌 과속 단속기로 큰 돈을 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과속 단속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개발자 본인이었는데 뭐야 이거. 고지서 또 날라왔네. 아유. 드라이버 출신으로 누구보다 스피드를 즐겼던 그는 일반 도로를 달릴 때 방심한 나머지 거의 매달 과속 단속에 걸렸다. 이거 스피드를 즐기다 보면 내 발명품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걸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과속 단속기를 발명한 가촌이데스. 그런데 처음 과속기에 걸린 사람도 바로 본인과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가속 장비가 잘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했다는군요. 아무튼 과속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과톡은 다음 주에 더욱더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양한 분야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대면 만남이 줄어들면서 비대면의 어떤 만남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때 특히 많이 이용됐던 게 디지털 기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줌을 통한 화상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촬영을 한 영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상 통화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심지어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말고 이 영상 통화로 부모님과 만나라고 이 정부에서 적극 독려를 하면서 뭐 영상 이 통신료를 또 지원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런 디지털을 통한 만남, 영상을 통한 만남이 이 사람들의 외로움을 많이 해소시켜주고 이 접촉의 효과를 많이 내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과 같이 앵무새도 영상 통화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랜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사실 10년째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정말 관심 있게 리포트를 봤습니다. 이제 우선
어쩌다가 앵무새에게 영상 통화를 시켜볼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네, 우선 이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직접 나눌 수도 있는 만큼 굉장히 똑똑한 새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지능 수준이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진 만큼 굉장히 똑똑한 새인데요. 실제로 원래 야생에서 사는 앵무새들은 무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려동물로 앵무새를 키우면 거의 대부분은 한 마리를 키우고 네. 키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앵무새를 키우다 보면 사람이 집에 없는 순간에는 새가 혼자 집에만 있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럴 경우에는 이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는 무리 생활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심한 경우, 이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앵무새의 경우에는 스스로 깃털을 뽑는 등의 자해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맞습니다. 가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진들은 이 사람처럼 혹시 영상 통화를 하면 앵무새도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실험에 참여한 앵무새는 모두 18마리였는데요. 실험 진행은 우선 앵무새에게 종을 치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앵무새가 종을 울리면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주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킨 거죠. 네. 종이 울리고 나면 주인이 이 앵무새에게 다른 앵무새 사진 2-3장 정도를 보여주면서 어떤 앵무새와 영상 통화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요. 네, 그리고 앵무새가 통화 상대를 직접 고르면 그 앵무새와 영상 통화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소개팅 앱 같네요. 네. 이렇게 이 3개월 동안 앵무새들이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앵무새들이 스스로 종을 울려서 그 영상 통화에 의사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 횟수가 147번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화를 연결한 시간은 무려 1000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앵무새가 종을 울리고 또 앵무새를 직접 선택을 하고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 영상 통화를 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사람과 마찬가지로 앵무새도 영상 통화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팀이 1000시간이 넘는 영상 기록을 분석을 우선 해봤더니 네. 영상 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앵무새들에게 실제로 만나는 효과와 똑같은 상호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아낸 건데요. 네. 이 화면 속 친구 앵무새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구 앵무새가 하는 행동을 보고 먹이를 찾는 모습, 뭐 발성을 하는 모습, 비행을 하는 모습 등 새로운 기술들을 터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앵무새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는 영상 통화를 많이 거는 새. 그러니까 나에게 영상 통화를 요청을 많이 하는 새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은 3개월만 진행이 됐지만 실험이 끝나고 한 1년 정도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실험 참여한 18마리 중에 2마리 정도는 여전히 영상 통화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연구진들은 실험에 참여한 모든 앵무새들이 자신이 다른 새와 스스로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도 저희 집 앵무새를 가끔 혼자 둘 때가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영상 통화를 한번 시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 20일이었죠. 스페이스X가 개발했던 인류 최대 역사상 가장 큰 로켓 스타쉽 발사가 있었는데 결국 그 발사가 성공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을 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 환경 단체들이 스타쉽 발사로 인해 주변 환경이 파괴됐다면서 이 발사 허가를 내준 미 연방항공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발사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선은 지난 20일 발사된 스타쉽의 모습을 먼저 보면서 네. 현장이 어땠는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죠. 이 발사 장면을 보시면 불기둥 자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네요. 그죠? 네.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주변으로 먼지 기둥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화면에서도 먼지가 가득 차는 듯한 느낌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스타쉽은 이륙하고 한 4분 만에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 발사 자체만으로도 생겼던 먼지 폭발 말고도 이 로켓 본체가 폭발하면서 생기는 부속품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스타쉽 발사 여파로 인해서 발사장 콘크리트 덩어리가 날아갔는데 인근에 날아가면서 14,000제곱미터 면적에 불이 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미국 내무부 산하의 어류 야생물 동물 서비스에서 나온 이 보고서를 보면요. 이 콘크리트 먼지 기둥이 무려 10km 떨어진 지역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산산조각난 기체 잔해들은 이 주변 주립 공원이나 해변 등에 떨어져서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이번 발사로 인해서 로켓 발사대 그러니까 로켓 본체 말고 발사대도 폭발이 됐는데 이 콘크리트와 금속판 조각이 뭐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서 이 발견이 된 사진들이 트위터나 인터넷 SNS 등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인근 주민들은 발사로 인한 진동이 거의 미니 지진, 그러니까 작은 지진 수준의 방불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사장 주변에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포트 이사벨이라는 이 마을이 하나 작은 게 있는데요. 이 마을에 있는 집이나 학교 유리창들이 이번 발사로 인해서 다 깨졌다고 하고요. 이 뉴욕타임즈와의 주민 인터뷰를 보면은 그동안은 뭐 조금 좀 흔들려서 뭐 로켓이 발사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공포스러웠다. 이런 소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워낙 큰 로켓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엄청났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스타쉽을 발사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 발사장인 이 스타베이스가 위치한 곳 자체는 사실 이전부터도 이 주변에 야생동물 보호 구역이 있기 때문에 환경 파괴 우려가 원래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꼭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이 스타쉽 발사를 위해서 당시에 시설 확장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예상되는 환경 영향은 스타쉽 발사로 인해 발사대 인근 2,833만 제곱미터 면적의 환경 오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예상 면적이 이제 면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직선 거리로 이 면적을 좀 환산을 해보면 한 5,000km 수준까지는 뻗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이번 발사가 실패로 이제 끝나면서 이 지역에 이 2배가 넘는 수준까지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너무 먼 곳까지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걸 확인을 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상도 보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피해를 끼쳤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피해를 끼친 셈인데요. 정말 스타쉽 발사로 주변을 쏙대밭으로 만든 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연방에서도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 연방항공청 FAA는요, 이 스페이스X가 스타쉽 사고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재발사 허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스타쉽 발사로 인해서 뭐 인명 피해, 뭐 공공재산 손실 이런 것들은 보고되진 않았지만 이 발사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신고가 된 점을 보아 이번 발사를 사고로 간주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뜻인 건데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특히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흙먼지나 뭐 콘크리트 파편 등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가 다음번에 스타쉽을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계획보다는 더 강화된 환경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 발사에 대해서 스페이스X의 준비 부실도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형 로켓 발사대에는 화염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발사대 바닥에 뭐 물이나 거품 같은 걸로 채워놓은 푹신한 좀 패드를 깔아놓는다거나 아니면 엔진에서 엄청나게 고압의 가스들이 분사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 안전한 길을 따라서 배출될 수 있도록 뭐 도랑을 파야 되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켓에서 나온 불꽃이 너무 뜨거워서 뭐 발사대 콘크리트가 녹았고 또 파편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준비도 부실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미국 생물다양성센터와 미국 조류보호협회 등 이 5개의 환경단체들은요, 미 연방 항공청에게 이 포괄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스페이스X의 이 스타쉽 발사를 그 부족한 상태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국가환경정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써서 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 환경단체들은 특히 멸종 위기 중인 도요 물대새가 이 스타베이스 주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서식지로 이번 스타쉽 발사로 인한 잔해가 떨어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전에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긴 했지만 실제 피해가 영향 평가보다 더 컸던 만큼 이 미국 연방항공청이 다음 발사 허가 전까지 재평가는 꼭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발사 성공, 개발 성과에만 이목이 집중돼 있었는데 안전과 환경 영향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0여 년간 AI 연구를 선도하며 챗 GPT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AI의 대가 제프리 힌턴 박사가 연일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힌턴 박사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AI는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여 년간 구글에서 AI를 연구했던 힌턴 박사는 조직에서 벗어나 AI의 위험성을 자유롭게 알리고 싶다며 최근 구글을 떠났습니다. 힌턴 박사는 인터뷰에서 AI 챗봇의 위험성은 매우 무서운 정도라며 인간이 AI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생물이라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 경영자가 향후 5년 안에 IBM 회사 내 7,800명의 일자리를 인공지능 AI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슈나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현재 2만 6천여 명이 고객 비대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는 5년 안에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직원 생산성 평가, 인력 구성 등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향후 10년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달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45개국, 기업 800개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 도입 등으로 2027년까지 일자리 8,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박사후 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6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교육부는 수리와 통계과학, 원자과학, 우주과학과 분자수준과학 등 기초과학 10개 분야의 신진 연구 인력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램프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램프 사업은 기존과 달리 개별 프로젝트별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대학이 학내 연구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또 임용된 지 7년 이내의 교원이 주도하는 공동 연구만 지원해 젊고 유능한 박사후 연구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 킥보드 사고가 나들이가 잦은 5월과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킥보드는 제품마다 내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책을 나가면 밖에서 킥보드 타는 어린이들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놀이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인기 만점인데 안전사고가 복병입니다. 최근 3년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를 살펴봤더니 3분의 1 가까이가 요즘처럼 바깥 활동이 늘어나는 5월에서 6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발생했고 다친 곳은 머리와 얼굴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거친 노면, 내려막길 주행 자제 등의 안전수칙 준수가 꼭 필요했습니다. 충격 내구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인기 브랜드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은 3차례 충격을 가해도 이상이 없는 반면 2개 제품은 한 차례 충격에도 플라스틱 부품이 망가지거나 빠져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약했습니다. 다만 구조나 유해물질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또 한 개 제품은 장애물 위를 주행했더니 바퀴 너트가 헐거워지는 현상을 보여 제조사가 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무게나 바퀴 크기 등 재원이 다르고 반사등과 미끄럼 방지 발판 등 부가 기능에 차이가 있다며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정부와 가전제품 생산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가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경기 용인 수도권 자원순환센터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 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재활용 업계가 전기 전자제품의 원료로 적합한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생산해 공급하고 생산자는 재생 원료 사용을 늘려서 가전 분야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의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 조사 결과 1분기 세계 전기차 사용량은 133기가와트시로 지난해보다 38.6% 증가했으며 중국의 CATL이 점유율 35%로 1위를 지켰습니다.
이어 중국 BYD가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하며 2위에 올랐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시장 점유율 14.5%를 기록하며 지난해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SK온은 5위, 삼성 SDI는 6위에 랭크돼서 국내 3사의 점유율은 24.7%로 지난해 26%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SN리서치는 BYD가 가격 경쟁력 5위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BYD는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2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번 같은 파행은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 간의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 청사에서 열린 탓에 지난번 노동계 시위 같은 파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터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첫 회의 파행 원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운영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3.95%만 인상되면 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만 원의 상징성이 큰 만큼 노사 양측은 인상폭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24.7% 오른 12,000원을 요구한 데 대해 경영계는 터무니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4월 4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지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 폭등까지 더해지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급락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영세 사업주들한테 사지로 보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올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쥘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계가 지난 18일 기업 편향적인 인사라며 권순원 공익위원회 사퇴 시위를 벌인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차등 적용이 1차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 고시 법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영계가 차등 적용 카드를 내려놓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폭 축소를 제한할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유흥주점을 거점으로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유통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한 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알고 보니 마약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뒤에 환각 증세를 보여 이상한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해양경찰이 최근 거제의 유흥주점을 거점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15명을 검거했는데 모두 외국인입니다.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들, 또 이 주점을 드나들던 손님인 외국인 선원이나 양식장 노동자들입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유흥주점과 주점 운영자, 접대부,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선원 등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과 각자의 주거지 등을 파악한 후 유통 총책과 상위 판매책, 중간 판매책과 일선 판매책은 모두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덜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만 이용해 거래했습니다. 치밀함을 보였으며 유통 총책은 상위 판매책이 배신하면 외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해양경찰은 검거한 15명 가운데 7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남해안의 조선소 밀집 지역에 비슷한 유통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일반 생활에서 갖고 다니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경찰청은 과학 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를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개발한 휴대용 마약 탐지 키트 장비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용 마약 탐지 키트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 10가지를 감지할 수 있다며 마이크로그램 단위도 검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복용하게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2025년 3월까지 상용화 연구를 마치고 현장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네이버 최대 규모의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이른바 먹튀 피해가 연달아 발생했는데요. 카페 운영진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구매자들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강제 탈퇴 조치까지 시키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네이버 1위 명품 구매 대행 카페에서 연달아 발생한 이른바 먹튀 피해. YTN 보도로 알려진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돈만 내고 상품을 못 받았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300여 명, 피해 금액은 2억 6천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카페 운영진을 향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도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운영진은 내년까지 피해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상금을 마련하려면 카페가 원활히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카페 측에서 계속 다른 셀러들이 판매글을 올리더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문의를 드렸을 때 카페가 운영이 돼야지 본인이 변제할 수 있는 수익이 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불과 며칠 뒤 운영진은 변호사 선임비 지원 등 도의적 책임만 질 수 있다며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나 불만 글을 올렸더니 일일이 삭제됐고 일부 회원은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강제 탈퇴까지 당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문의를 드리는 글이나 에 대한 내용을 공지를 원하는 글을 회원들이 작성을 하면 그 카페 자체에서 강퇴를 당하시던가 글이 삭제되던가 게다가 평소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며 거래를 독려해오던 운영진이 사실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보험이 만료돼 있었다고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카페 운영진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운영진이 보증보험이나 보증된 셀러 등을 여러 차례 내세우며 신뢰감을 줬던 만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문구들을 게시해서 그거를 믿고선 지금 이렇게 거래가 전개가 됐기 때문에 운영자한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다만 운영자가 사기 행위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사이트가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됐던 적은 없는지, 약관이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지는 않은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 소비자를 보호할 더 강도 높은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 11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들 가운데 성착취물을 제작한 3명은 구속됐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20대 A씨 집을 덮칩니다. 장애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청소년은 만난 적이 있죠. 만난 것도 그냥 술 먹고 그냥 가끔 만난 것뿐이지. A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3명에게 용돈을 주고 담배도 사주겠다며 꼬여 모텔 등에서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입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수사를 벌여 A씨 등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 11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를 비롯해 지적 장애를 앓는 10대 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50대와 전 여자친구의 성착취물을 갖고 있던 20대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8명을 불구속 수사했습니다. 경악스럽게 좀 엽기적인 사진도 좀 많았고 영상도 많았고 해서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그것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좀 검거한 겁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들은 용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성착취물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로 넘기고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4계단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가 공개한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47위로 지난해보다 4칸 떨어졌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인들이 전통과 기업의 이해관계로 인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번째인 양호함에 속했습니다. 작년 175위였던 중국은 4계단 낮아진 179위로 떨어졌고 노르웨이는 7년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알코올성 간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표적 인자와 발병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경북대 이인규 교수팀은 알코올 섭취가 간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효소인 PDK4를 증가시켜 미토콘드리아로의 칼슘 이동을 가속화해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PDK4를 억제했을 때 알코올 유발 미토콘드리아의 칼슘 축적과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PDK4 억제제 개발을 통한 새로운 알코올성 간질환 치료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사람 망막의 넓은 영역에서 초점 위치뿐 아니라 초점에서 벗어난 위치까지도 고해상도 이미지로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오왕열 교수팀은 일반적인 광학계를 사용해서 3차원 망막 영상을 얻은 뒤 이 영상 데이터에서 초점이 벗어난 부분을 디포커싱 계산을 통해 흐려진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의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 망막의 3차원 영역을 세포 수준에서 촘촘하게 이미징한 데이터를 2.3초 만에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5월 수상자로 유니스트 신현석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신현석 교수는 초미세 고집적 반도체 핵심 기술인 초저유전 물질 합성법을 개발해 반도체 미세공정 혁신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선정해 주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정부가 새로운 연구개발 모델인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이끌 연구자를 모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미국 국방고득연구계획국 다르파의 방식을 국내에 도입해서 혁신적인 R&D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PM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PM은 기획과 선정, 평가, 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 전 단계를 종합관리하는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으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봉보다 높은 2억 원 내외 연봉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집 분야는 반도체, 바이오, 기후에너지, 재난 대응, 기타 과학기술 분야 등 5개로 앞으로 3주 동안 접수가 진행됩니다. 경기도 서해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하죠.
비브리오 폐혈증은 급성 발열, 복통, 구토 등과 함께 피부 발진, 수포가 나타나는데 치사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먹거나 상처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데요. 가급적 어패류는 완전히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땐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